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줄어들며 급증하던 가계대출이 주춤해진 모습입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보면서 추가 규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인수합병 시작에서 국내 미용 의료업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안티에이징 시장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기술력을 갖춘 국내 업체들의 러브콜이 잇따르는 모습입니다. 팝업 스토어 성지로 불리는 성수동에 고객이 몰리며 폐기물 증가와 소음 문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통업체들은 핫플레이스 대신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다양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국산 후판 덤핑 상황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3개월 내로 반덤핑 관세부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인데 중국산 저가 공세의 골머리를 앓던 국내 철강사들의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달보다 40% 이상 줄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해진 모습입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보면서 추가 규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연아 기자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9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 9,671억 원. 전달보다 5조 6,029억 원 증가했는데 8월 한 달간 9조 6,259억 원 폭증한 이후 9월 진입하면서 증가폭이 40% 이상 축소됐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74조 5,764억 원으로 8월 말 대비 5조 9,148억 원 늘었습니다. 주담대 역시 8월 역대 최대치인 8조 9,115억 원 증가를 기록하고 9월 들어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8월과 비교하면 다소 둔화된 모습이지만 충분한 감소세로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란 목소리가 큽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해야 한다며 실질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더한 경상 성장률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낮아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 당국이 월별 가계부채 순증액 목표치를 5조 5천억 원 내외로 밝힌 점을 고려하면 추가 규제가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여기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도 큰 변수입니다. 금융권은 금통위에 이달 혹은 다음 달 가운데 한 번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한은의 최근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 1년 뒤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0.43%포인트 높아지고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은 0.83%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보면서 필요에 따라 DSR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이나 정책금융 등으로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담대 위험 가중치 상향 조정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각에선 가계부채 확실한 감소세가 보이지 않을 경우 당국이 내년 하반기로 미룬 스트레스 DSR 3단계 조기 시행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인수합병 시작에서 국내 미용 의료업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안티에이징 시장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김보연 기자입니다. 국내 미용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국내외 투자사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제약 바이오 분야에 비해 규제 장벽은 낮은 반면 성장성과 수익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어서입니다. 초고령 사회가 다가오면서 안티에이징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 것. 매각설이 돌고 있는 파마리서치는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영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CVC 캐피탈 투자자금 유치 일정을 2달가량 앞당겼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파마리서치는 스킨부스터 리쥬란을 보유한 기업으로 이날 전거래일보다 13,500원 오른 21만 4,5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프랑스 사모펀드 아키메드가 제이시스 메디칼을 인수했습니다. 하는 컴퍼니가 지난해 인수한 루트로니는 미국 사이노슈어와 합병할 예정입니다. 국내 미용 의료기기 업체 클래시스와 이루다 합병도 지난 2일 완료됐습니다. 아키메드는 공개 매수와 대주주 지분 인수를 마치면 제이시스 메디칼을 자진 상장 폐지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같은 업종인 루트로닉도 사모펀드 인수 과정에서 자진 상장 폐지를 택했고 오스템 임플란트도 같은 수순을 밟는 등 사모펀드들은 상장 폐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들이 상장 폐지를 진행하는 이유는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서입니다. 주주나 행동주의 펀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피해서 손쉽게 엑시트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시 의무가 없어 장기 경영 전략을 세우고 집행하는 데에도 부담이 덜한 겁니다. 다만 업계에선 사모펀드의 M&A 표적이 된 기업들이 먹튀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네, 팝업 스토어 성지로 불리는 서울 성수동에 2030 세대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쇠퇴한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너무 몰린 탓일까요? 폐기물 증가와 소음 문제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를 교훈 삼아 유통업계가 핫플레이스를 공략하는 대신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다양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혜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성수동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성수동이 핫플레이스가 된 배경이 있을까요? 네, 이 성수동은 팝업 스토어의 성지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브랜드가 다양한 팝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특히 패션, 뷰티 업계 사이에서는 입점하고 싶은 장소가 됐는데요. 그만큼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또 실제 구매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대표 성공 사례로는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무신사는 성수동의 새로운 오프라인 편집숍 무신사 스토어 성수의 대림창고를 개점했는데요. 매장 오픈 직후에 하루 거래액 1억 원을 기록했고 6일 만에 누적 거래액 6억 6천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개점 17일 만에는 누적 방문객이 6만 명을 넘기면서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성과도 거뒀는데요. 이 당시 외신들까지도 새로운 쇼핑 스팟으로 성수동을 꼽으면서 패션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네, 패션, 뷰티 업계 이외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성수동을 찾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 4월에는 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성수동에 뷰티 체험관을 열고 또 중소, 중견 기업들이 고객 접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고요. 식품 기업 하림은 용가리 치킨 출시 25주년을 기념해서 다음 달 3일까지 팝업 스토어를 진행합니다. 할리 데이비슨 또한 지난 6일까지 패션 브랜드 할리 데이비슨 컬렉션스의 이름으로 팝업을 열고 가죽 자켓, 맨투맨 후드티 등 2030 남성 고객들을 겨냥하기도 했는데요. 이 첫날 하루 방문 인원만 800명에 달할 정도로 입소문을 탔습니다. 네, 성수동이 유통업계에서는 일명 핫플레이스로 꼽히고 있는데요. 방문객이 많아지면서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유명 브랜드들이 팝업 스토어를 열면 소비자들이 관심을 보이는데요. 많은 고객들이 성수동을 찾으면서 그로 인한 폐기물과 또 소음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팝업 스토어 정보를 제공하는 파플리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으로 성수동에서만 18곳의 팝업 스토어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짧게는 하루, 또 길어야 수개월 내에 문을 닫는 임시 매장이고 빠르게 철거가 이루어지는 일회성 전시에 이 폐기물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성동구의 일반 폐기물을 포함한 전체 사업장 폐기물은 2018년 일평균 51.2톤에서 2022년 518.6톤으로 늘었는데요. 이 팝업 스토어의 성지가 된 이후에 최근 5년간 폐기물이 이렇게 10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처리 기준 또한 모호합니다. 이 현행법상 5톤이 넘는 건설 폐기물은 분리배출과 재활용 실적을 이 지자체에 보고해야 하는데요. 팝업 스토어 폐기물은 보통 3톤 내외여서 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네, 이 핸드메이드 코스메틱 브랜드 러쉬코리아의 친환경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성수동과 같은 이 핫플레이스 대신에 경기도 양평의 청정지역으로 꼽히는 두물머리에 이 두물머리 러쉬라는 공간을 지난 4일 새로 개관했습니다. 이 두물머리 러쉬는 재활용 플라스틱과 식물 같은 지속 가능한 자원들로 조성된 리사이클 플라스틱 가든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또 지역 작가들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전시와 클래스 공간도 마련해서 지역과 상생하며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 친환경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고객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를 굉장히 많이 체험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객분들은 좋은 제품도 원하지만 러쉬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가치, 그리고 지속 가능한 회사로서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네, ESG가 경영 트렌드가 되면서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신세계 면세점도 오늘 업사이클링 핸즈온 캠페인을 통해서 환경 보호에 나섰습니다. 동화책과 잡지 같은 폐자원을 재활용해서 연필을 만드는 건데요. 이 연필들은 지역사회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야놀자도 오는 24일까지 세계 최대 국제 자연보전기관인 WWF와 함께 이 야생동물 서식지를 보호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멸종 위기종을 위한 가상의 숙소를 예약하면 그 금액이 서식지 보호를 위해 기부되는 방식입니다. 네, 기업들이 흥미 위주의 마케팅을 넘어서 환경 보호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런 활동들이 더 확산돼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환경을 기대해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어제 중국산 후판 덤핑 상황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3개월 내로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인데요. 중국산 저가 후판 공세에 골머리를 앓던 국내 철강사들의 숨통일 트일지 주목됩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어제 중국산 후판 덤핑 상황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 확인되면 덤핑 방지 관세인 반덤핑 관세가 부과됩니다. 후판을 포함한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들이 국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제품 가격 하락으로 국내 철강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업계는 비정상적인 가격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지난 7월 말 중국산 후판 제품에 대해 반덤핑 과세를 요청했습니다. 포스코 등 국내 철강 기업도 해당 사안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 중국 내 수요 부진으로 인해 남는 재고 물량이 수출되는 공급 과잉에 더해 미국의 중국산 철강 제품 고관세 부과도 악재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철강 제품에 25%의 고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향 중국산 철강 제품이 다른 시장으로 우회할 수 있어서입니다. 이에 인도와 유럽 등 해외 국가들도 관세 확대를 통해 중국산 저가 철강으로부터 시장을 보호하려고 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와 관세 부과율은 이르면 3개월 내에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 피해 우려가 클 경우 예비 판정 단계부터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 시 조선업계가 입을 피해도 살펴본다는 계획. 중국산 사용량을 늘려 원가 절감을 노리는 조선사들과 후판 가격 정상화를 노리는 철강사들 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조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제조를 넘어
에너지 순환 비즈니스로 사업을 확장합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나 도심 항공교통 등 비전기차 사업을 확대한다는 건데요. 이를 통해 오는 2028년까지 매출을 2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에너지로 세상을 깨우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0년 공식 출범 이래 처음으로 발표한 기업 비전. 배터리의 제조 판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저장 이동시켜주는 에너지 순환 생태계 중심으로 사업을 넓혀 한 단계 더 도약한다는 목표를 담았습니다. 오늘 서울 마곡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열린 기업 비전 공유회에서 김동명 사장은 전사 구성원을 대상으로 사업 중장기 계획을 밝혔습니다. 4대 중장기 전략 중 하나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기차 사업 의존도를 낮추고 ESS 등 비전기차 사업 확대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전기차 사업의 경우엔 제품과 고객 다변화에 집중해 LFP와 고전압 미드니켈 등 중저가형 배터리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 또 하드웨어를 넘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한다는 목표입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뿐 아니라 배터리 생애주기 서비스 구축으로 배터리의 리스, 렌탈, 재활용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에너지 서비스 비중을 높여 에너지 안정화와 순환에 기여하는 사업 모델을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고체 등 차세대 전지 기술 개발에도 집중해 미래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계획. LG 에너지 솔루션은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새로운 비전을 바탕으로 2028년까지 매출을 작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미국 IRA 세액공제를 제외하고도 10% 중반의 안정적인 상각전 영업이익을 달성해 안정적인 수익성과 현금 창출 능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도시정비 사업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별 수주를 이어가던 건설사들도 수주 전에 본격 시동을 걸었는데요. 연말 반포와 개포 등 대형 정비 사업장의 시공사 선정이 몰려 있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삼성물산이 지난 5일 서울 용산 남영이구역 재개발 사업지 시공권을 확보하며 2조 클럽에 입성했습니다. 올해 누적 수주액은 2조 2,912억 원, 지난해 총 수주액인 2조 951억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포스코 ENC, 현대건설에 이어 도시정비 사업 수주 규모 3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수주에 소극적이었던 건설사들도 곳간을 빠르게 채우고 있습니다. GS건설도 최근 서울 송파구 사만 가락아파트 시공사로 선정되며 1조 클럽에 입성했습니다. 하반기 마천, 신길 등 서울에서만 5곳의 사업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상위 10대 건설사 중 선별 수주를 이어가던 DLENC도 1조 클럽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누적 수주액은 8,217억 원. 오는 12일 공사비 3,417억 원 규모의 자양 7구역을 수주할 경우 1조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하반기에 반포, 개포, 성수 등 대형 정비 사업장의 시공사 선정이 몰려있는 만큼 건설사들의 도시정비 사업 수주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단톡법 폐지와 통신비 인하 등이 다뤄질 전망인데요. 올해는 실효성 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이 나올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과방위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가계통신비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 1분기 가구당 통신비는 12만 9천 원. 정부가 통신비 부담 경감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제사 이동통신 출범은 무산됐고 전환지원금도 알뜰폰 시장을 축소시키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고가의 단말기와 비싼 요금제가 가계통신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이번 국감에는 통신 3사 수장 중 김영석 KT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선택약정 할인, 통신사 멤버십 혜택, 알뜰폰 사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선택약정 할인 미적용 대상자가 1,230만 명에 달하고
이들이 놓친 할인 금액이 1조 원이 넘을 것이란 추산이 나옵니다. KT의 최대 주주 변경 이슈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최대 주주에 오른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영 간섭을 우려하는 목소리 때문입니다.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임원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중저가 단말기 유통 확대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스마트폰 평균 판매 단가가 높은 국가에 속합니다. 갤럭시 Z6 폴더블 시리즈의 가격은 200만 원대에 달합니다. 단통법 폐지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여야 모두 폐지에 공감하고 있지만 소비자 부담을 줄일 후속 대책에 대한 방향은 엇갈립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 스마트폰 도입 이후 14년째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실질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임종용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오는 10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정무위 여야 간사는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부당 대출한 경위를 묻기 위해 임 회장을 증인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정무위원들은 임 회장 취임 전 부당 대출이 이뤄진 과정과 취임 후 이를 인지했음에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이유 등을 질의할 예정입니다. 임 회장이 이번에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주요 금융그룹 회장으로서는 첫 사례가 됩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임 회장이 국감 출석을 피하지 않고 정무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무위 관계자는 손 전 회장 본인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임 회장이 증인 명단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수입차 판매가 원활한 물량 수급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증가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9월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가 24,839대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보다는 11.6% 늘어난 물량입니다. 브랜드별 등록 순위를 보면 메르세데스 벤츠가 8,382대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7월 BMW가 1위를 탈환한 지 석 달 만입니다. BMW와 테슬라, 렉서스, 볼보, 아우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료별로는 하이브리드가 전체 수입차의 61%를 차지하며 15,177대로 가장 많았고 가솔린 5,294대, 전기 2,753대로 나타났습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 아들 노재현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고의로 회피한다는 의혹이 법사위에서 제기됐습니다. 법사위는 이들이 아무 회신 없이 내일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의결을 통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아 보험사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미지급 보험금이 9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구 의원실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개별로 보면 동양생명이, 손해보험사는 롯데손해보험이 각각 미지급 보험금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주택 매입이 늘면서 가계의 여윳돈이 예금 등을 중심으로 1분기보다 약 36조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은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의 금융기관 차입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은행의 정기검사에 착수했습니다. 횡령, 부당대출 등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한 만큼 여신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내부 통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동양 ABL 생명 인수와 관련해 리스크를 제대로 따져봤는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